오늘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과 함께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성가족평생교육 문제부터 지역구 광명시의 굵직한 현안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굿모닝 O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이고요. 빛을 품은 도시 광명시 출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빛광 밝을명, 네. 빛을 품은 도시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라고 하셨는데요.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제가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전체 이제 예산과 네. 조직들을 좀 살폈고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생애 주기별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지원하고 설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 가족 평생 교육 진짜 생각해 보니까 삶의 거의 대부분을 다 이 안에서 아우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겠어요. 아무래도 소통과 협치가 중요한 분야겠죠. 네. 최근에는 그 여성가족 평생교육에 더해져서 청년, 그리고 이민사회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의원들도 생애 주기별 한 부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들을 간파하기 어려운데 특히 예를 들면 영유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럼요. 영아는 만 0세에서 2세를 영아라고 그러고 유아는 이제 3에서 5세를 유아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그 생애 주기별 필요한 사안들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어린이집과 소통해야 되고 또 이민사회는 실제 다문화 가정들이 놓여진 그런 상황들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분들과 소통해야 되고 특히 위기 임산부 같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인 특수한 분들 그런 현장에 가서 꼭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보호받고 실제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설명을 듣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서 협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다루는 정책들 자체가 여야 구분 없이 반드시 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상임위 내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모든 정책에 서로 힘을 실어주는 편입니다.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하고는 또 다른 층위에서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의 복지를 챙기는 곳이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여성, 가족, 평생교육, 이민사회, 청년 이 분야를 모두 다루는 위원회에서 최근 최민 의원님이 여러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경기도 청년 멘토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게 청년 분야에서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좀 자성을 먼저 하자면 제가 생물학적 나이로 저도 청년이긴 한데 제가 사실은 국회 보좌진 출신에 그다음에 뭐 경제학을 전공하고 기재위에서 전반기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청년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준비한 것들이 좀 부족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실효적인 효과를 좀 줄까 제가 제 청년 시절과 대비했을 때 사실 먼저 선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유수한 재원들을 우리 청년과 링크를 걸어주는 것들이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 판단됐고 기존에 이제 대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던 사업들을 좀 확장해서 19세에서 39세까지 모든 청년들이 그때에 맞는 어떤 멘토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한 그런 사업들을 조례로 준비했습니다. 39세까지요? 네네. 저희 경기도는 39세까지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조례로. 사실 근데 지금 12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 정도 청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가 청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긴 한데 한 수십 분야에 전문가 풀을 좀 모집합니다. 모집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수요자들을 좀 확인하고 실제로 정례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어떤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이라든가 혹은 그 분야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멘토하고 그 기록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그런 실적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자, 청년 정책 그런 걸 하나 만드셨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 참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는데 여기도 조례 개정에 힘쓰셨어요. 경기도 주택 임차인 전세 피해 지원 조례였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사실 저희가 자치법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들의 그 동향 파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위 법령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으로 유일하게 4년 내내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도의원분이신데 네.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다양한 상임위를 초월해서 업무 보고를 좀 봤는데 그 관련된 도시환경 소속 위원회 사무긴 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직전이었어요. 그 특별법 주요 골자가 2차 피해 방지에 2차 피해 대한 방지. 내용들이었거든요. 그걸 좀 더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네.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통이 연락이 두절된 그런 집주인들에 의한 피해자들. 근데 그 피해자들은 집을 수리하지 못한 채로 거주하거나 전기가 끊기거나 네. 다양한 파손 안 된 환경 속에서 거주하시거든요. 그분들을 지원할 예산들을 좀 마련할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수립돼서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흠. 3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실질적인 지원을 그 정도 받았다 사람들이 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전세 사기 피해 입은 도민들한테 사실은 지원하시는 이게 게 전세 사기 피해자를 규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어려워요. 그다음에 연락 두절, 소재 불명인 임차인, 임대인을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예산을 집행할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네. 다양한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사례들 중에 아주 주요한 사례들을 저희가 좀 벤치마킹했고 특히 부산이나 이런 데서 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경기주택공사 안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들었어요. 주택공사 안 해요. 네네. 경기. 그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피해자들 발굴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 중에 이런 신고 과정도 모르고 신고할 의지조차 좀 없는 상실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많습니다. 예. 피해자가 3만 명이에요. 아하. 수도권에 60%가 집중돼 있고 네. 수원이 최대 많은 최대 피해자들이 많았죠. 있는 지자체입니다. 음. 저희가 경기도가 이거를 좌시할 수 없고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서 실제 발굴해서 이분들의 주거 환경들을 좀 개선하는데 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전세 사기 세 번째는 이민사회 대응 정책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요. 아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다문화 사회도 이젠 포함이 된다 하셨는데 요거 최종 보고에 앞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을 연구하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만든 연구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라고 해서 CWB라는 지역 자산화 구축 사업들을 좀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모임이었어요. 네. 사실 그래서 1차 연구를 완료했고 실제 지역의 자산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소비와 재투자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 그 로직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놨고 네. 거기에 이제 더해져서 그 이민 사회에 대한 우리가 측면도 여기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유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민 사회는 이제 다인종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5%가 넘었어요. 전 인구의 5%가 넘으면 다인종 국가로 규정을 하긴 하는데 네. 이미 저희 대한민국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아하. 보유하고 있어서 네네. 사실 그분들을 통해서 각 시군별로 굉장히 많은 컨디션이 다릅니다. 31개 시군이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원도심인 곳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이민자들이 지금의 시류가 그러니까 저희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보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주류 사회로 진입하고 싶어 하세요. 세월이 지났고 자녀를 더 윤택한 인프라 속에서 양육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서 기르고 네, 결혼을 네, 네. 여기서 하신 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민사회 정책을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고 네. 또 그분들이 성장 동력으로 지역사회 일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별로 필요한 컨디션을 분석해서 그분들 제공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자산을 구축하는데 보니까 그 지역 사회, 이민 사회도 들어와 있더라.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네. 된 건가요? 네, 네, 그렇구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발굴하실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연구를 통해서 각 31개 시군의 맵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지도, 맵? 지도, 네. 산업군 지도죠. 아하. 어떤 산업군들의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 혹은 다문화 가정들 혹은 이제 이민 학생들이 네. 포진할 수 있는지 혹은 포진하고 있는지 이런 맵을 좀 설정을 해서 각 시군별로 대응 전략들을 좀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가평 연천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가 인정한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네네. 그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시는 다양한 이주민들, 외국인들 그분들에게는 좀 특별한 혜택 등을 줘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게 지금 2025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민자, 이주민분들이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어떻게 지역 자산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가.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민사회, 전세 사기, 청년, 최민희 의원님의 다양한 정책 활동 말씀 들어봤는데요. 역시 지역구인 광명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빛의 도시라고 하셨는데 광명시 지금 뉴타운 재개발 이거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지금 벌써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미 다 완료가 된 하고 것도 있나요?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거의 네. 뭐 광명은 천지 개벽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초에는 23개 구역에서 민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네. 이제 11개 구역으로 특정됐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지역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맞아요. 광명시 전체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게 11개 아니구나. 구역에서 좀 하고 있고 굉장히 한 절반 이상은 거의 완료가 됐고 네네. 입주까지 끝난 상태고 그 외에 해제된 구역 중심으로 다시 재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하는 에너지들도 있고 재건축 이미 구도심에 완성되었던 오래된 이제 LH 중심의 오래된 아파트들, 주공 아파트 재건축들을 좀 요구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는 데다가 더불어 3기 신도시까지 예정돼 또 있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광명은 굉장히 많은 도시 정비에 대한 요구들과 갈등들이 공존하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통학로 안전 여러 가지 주민 갈등이 있을 텐데 그 어떤 게 있고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건 정말 짧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렵죠. 왜냐하면 진짜. 도시 개발은 최소 10년입니다. 네. 10년이라 하는 것은 정권도 바뀌고요.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 가장 타격을 크게 입는 그런 현장들인데 예를 들면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렇네요. 다주택자 대출 제한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주민 갈등의 맞아요. 요소가 되거든요. 네. 굉장히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 그때마다 그 국면마다 갈등을 좀 해소해 왔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는 뭐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들 그것도 그런 것도 있겠죠.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존의 이제 전통 상권, 전통 상권이 재개발을 통해서 그 상권의 통로들이 막혀요. 수년간. 네. 그럼 상권들은 예를 들면 대규모 점포나 이런 것들은 살아날 방법들이 있는데 전통 상권들은 그렇죠. 골목 상권 이런 데는 골목 상권, 전통 시장 이런 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3년, 4년 동안 매출이 한 10분의 1로 쪼개지는 재개발에 그런 구조 들어가면. 속에서 우리가 그걸 구제하고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정책적 예산적 그 투입들을 고민하고 있죠. 아파트 새로 지어진다 하면은 막 좋고 재개발한다고 하면은 야, 잘 됐다는 생각을 하기 좋은데 사실 지역 사회에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은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누군가 웃는 정책은 또 누군가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게 우는 하는 정책이 그런 된다.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유, 진짜 와닿는 말씀이신데요. 그 안전, 통학로 안전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나요? 대두가 광명시에서? 됐었죠. 왜냐하면 구도심에 재건축을 하고 네. 구도심에 재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기존에 상존하는 있으니까.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개발하는 사안이거든요. 네. 때문에 위험해지죠. 일조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통학로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렇죠. 학생들 안전에 대한 안전. 문제가 있고 요즘에 특히 부모님도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특히 광명같이 개발 구역들이 많은 도시들은 네. 부모님도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러게요. 예민할 등하교 할 수밖에 때 없고. 따라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걱정돼서. 당연히 그 뉴타운 안전보안관들을 시에서 직접 배치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그 안전 지도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직접 채용해서 네. 배치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통학 스쿨버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보호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 광남초등학교에서 그런 통학로 이슈가 좀 있어서 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그 통학로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통로를 텄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좀 철거를 해야 그 통학로가 좀 길게 파이는데 나오죠. 그런 형태를 먼저 이렇게 제가 나서서 제안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좀 통학로 어려운 문제 해소되거나 그다음에 신호등이 없는 부분 왜냐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임시라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경찰과 협의해야 되는 사안들이어서 그런 걸 중개하거나 하는 일들에 제가 좀 역할들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지역에서 도의원분이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또 교육과 산업의 연계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네. 폴리텍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이걸 연계하려고 뛰고 계신다고요. 네, 요거는 산학민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하시려고 하고 네. 요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셨는데요. 질문이
사실 이건 제가 공약화했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 광명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은 저희가 수도권 발전제한법 때문에 대학이 없어요. 광명에 대학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네요. 앞으로. 광명에 대학이 없네요. 그래서 인천 폴리텍 그 캠퍼스의 부설 병설 기관으로 저희가 첨단 학과들만 하는 융합기술교육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만들어진 이제 양성되는 유수한 재원들이 이제 저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가 조성이 되면 그 인력들이 직주 근접과 바로 이어지는 산학 연계로 네.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테크노밸리는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네, 베드타운이 아니라 네. 직주 근접, 직장이 집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게다가 이제 대학이 없으니까 보완하기 위한 산학 협력 시설. 네. 자, 이런 게 다 완성이 되면 광명시는 우리가 알던 광명시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까요? 광명은 정말 미래의 도시가 될 겁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에 사업구역 중 가장 큰 384만 평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부 다 주거 기능을 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자족 기능들을 담으려고 해요. 그 안에 3기 신도시와 이어지는 74만 평의 테크노밸리까지 이어진다면 네.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산업군, 새로운 인재, 그다음 새로운 삶의 정주 형태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광명에게는 남은 마지막 땅 500만 평이 핵심적인 시설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자부심을 시민들이 이미 갖고 계세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청년층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그렇게 소망하죠. 보면은 또, 왜냐하면 이제 7만 세대가 또 신도시 안에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그 테크노밸리 안에서도 한 개 단지는 주거 단지입니다. 네. 주거 단지고 거기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경기도가 GH가 직접 시공을 하는데 공공 분양 형태로 공공 분양 형태로 공공 분양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청년층들 새롭게 주택을 매입하는 분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 신혼부부 네. 다자녀 가정들 그런 가정들에게 특별한 혜택들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유수한 인재들이 올 이유가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교육도 같이 예, 그럼요. 붐이 생길 테고. 네. 그래서 대박이구님이 광명 미래도시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딸이 있는지 6개월 된 딸이 있는지 뭔가 사생활 얘기가 청취자분들이 서로 정보를 네. 주고받고 아주 계시네요. 귀여운 딸이 있습니다. 네, 워낙 화면으로 보고 미혼인 줄 알고 이 얘기가 시작이 됐네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젊은 층들이 모이는 자족 도시면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광남중학교에 드론 공유계 학교를 만든다. 이거는 어떤 계획인가요? 이것도 이제 추진 중인 사안인데 추진 중인 사안인가요? 이걸 이제 보도자료 보시고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공유학교라고 해서 네. 정규 교육 과정에 담긴 어렵지만 학생 다양한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예, 그 경기 사업- 공유학교. 네, 근데 예.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 드론에 대한 어떤 요구와 학생들의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을 넘어서서 이들이 이걸 진로로 선택하고 학업으로 입시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고 그럼 드론 학교를 좀 학교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주자 해서 지금 협의 과정에 있고 학교와 교육청은 이미 협의가 좀 된 상태고 예산 확보를 해서 이번 연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제가 좀 네. 나서서 챙겨야 될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 밖에도 사실 뭐 학교 시설에 대한 예산들 그다음에 학교 신축을 또 요구하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 신축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1조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학교 신축이 좌초됐다가 광주 능평초등학교에 복합형 건물형 학교가 있습니다. 옥상에 네. 운동장이 있고 그런 형태로 이제 광명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근거들을 확인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 그래서 학생들의 그 교육 환경 개선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경기도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도 네.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원도심, 1기 신도시, 이번에 짓는 3기 신도시 이렇게 이게 다 중첩돼 있는 광명이란 도시에서 조율하고 발전안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또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뭐 광명 스피드홈이라는 곳, 다목적 스포츠 센터와 문화공간 이런 계획도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사실 제가 하는 의정활동의 방침 중에 가장 중요한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광명은 이렇게 천지개벽하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하. 그 안에서 인프라 격차들은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면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진짜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진짜 근데 보면은. 일반 기존 주민들은 네. 거기서 큰 격차를 느끼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것도 아니고. 그 저희가 유휴 공간들, 기존의 문화체육 공간들을 최대한 개선하고 정비해서 네. 그 구도심의 주민들도 전혀 문화체육 예술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 인프라 격차를 느끼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시설로 저희 광명에는 경륜장이 있습니다. 경륜장. 네, 그 스피돔이라고 경륜장이 있는데 그 네. 안에 지상 3층 되는 복합 체육 시설을 저희가 지금 짓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광명 6동, 7동 주민들께서 그냥 충분히 체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틀을 사실 시비가 전혀 들지 않는 상태로 제가 국회 보좌진 때부터 함께 모시던 이모경 국회의원과 함께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시설이라고 하는데 건강 보건과도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래요. 맞습니다. 그 의원님 따님이 6개월이라는 얘기까지 기왕에 나왔으니까 여기에 그러면 이 딸이 클 때까지 광명에서 꽤 오래 앞으로 길게 사실 것 같은데. 제가 광명 태생입니다. 그러니까요. 광명에서 나고 자랐고요. 제가 제 자녀를 당연히 광명에서 같이 키워갈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함께 교육받고 성장하고 또 공정한 형태로 경쟁하고 또 좋은 정신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드는데 제가 미력 하나마 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 광명의 교육이나 여러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안 키우는. 보이는 게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의원님이 지금 광역 의원으로 경기도 전체도 보고 또 광명시 현안도 꼼꼼히 챙기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시급한 현안이 뭘까 하면은 뭘 꼽으시겠어요? 단연코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광명의 미래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유보 통합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 영유아들의 보육 체계 안에서의 격차들을 줄여주고 특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의 급식비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되게 오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가요? 네, 그 관련된 이제 3법들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만 한다고 수도 없이 외쳐왔고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요한 안건으로 다뤄지게끔 저희가 제안도 했고요. 그 법들이 개정돼서 영아와 유아들의 급식, 그다음에 그들을 양육하고 보육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교원들의 보호 체계 네. 이런 것들을 함께 확충시켜 나가야 사실 그게 바로 청년 부모들이 맞벌이하면서 걱정 없이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완하기도 하고 두 번째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0만 평, 3기 신도시 384만 평과 테크노밸리 14만 평이 연결된 그 미래의 도시를 잘 완성시키는 것, 그 틀을 정확히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비전을 갖고 제 의정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계신 분들은 든든하겠습니다. 최민 청년 의원,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정 포커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